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동 뮤지컬이나 아동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겪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몰래 악당이 뒤에서 조심조심 다가가면 객석에 있는 아이들이 주인공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조심해, 뒤를 봐! 주인공이 짜여진 극을 깨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잖아요. 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이거 하나는 늘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지. 자, 오늘은 영화 속으로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 캐릭터들을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아, 진짜로 기자님이 하신 영화는 거기서 계속해요. 네? 주먹왕 랄프도 그렇고. 아, 정말요? 네. 뭐야, 늑대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늑대 아이. 그렇고. 네. 우연이겠죠. 아니,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복되냐고요. 심지어 옛날에 조금 어려운 영화였는데도 또 해요. 그래서 아마 그쪽 편성 책임자가 우리 방송을 듣나. 와. 계시면 손 좀 흔들어 봐주세요. 흔들면 진짜 무섭겠다, 집에서 이렇게. 자, 프린세스 브라이드라 이러면서. 예. 자, 판권이 있나. 네. 이렇게 찾아. 자, 어떻게. 네. 오늘 영화는. 예,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제목도 참 나이브하죠. 프린세스 브라이드. 공주인데 신부야. 뭐 이런 거죠. 결혼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 프린세스, 위도우 이름은 좀 특이한가요? 그렇겠네요. 그죠. 과부 공주. 위도우 퀸?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뻔하네요. 동화적인. 브라이드는 참 뭔가 예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역설은 사실은 원래 그 혈통으로부터 공주로 태어난 아가씨는 아니에요, 주인공이. 근데 이제 왕자의 신부감으로 간택이 되기 때문에 프린세스라고, 그러니까 여왕도 퀸이고 왕비도 퀸인 것처럼 공주도 프린세스고 왕자비도 프린세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프린세스인 것처럼. 네. 뭐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영화는 87년도 영화예요. 진짜 오래된 영화죠.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화적인 판타지 영화 그러면 이제는 CG 시대가 디지털 영화가 워낙 대세라서 CG 벼락을 맞고 거의 애니메이션처럼 돼버린 그런 영화들이 많죠.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시리즈나 황금나침반이나 뭐 레모니 스니켓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였는데 네. 그 이전 시대에 판타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모르겠다. 시장님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판타지 영화 하면 생각나는 그런 네버엔딩 스토리라든가 예. 모모라든가 예. 레이디 호크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이 CG 이전 시대에 뭐 미니어처라든가 아니면 정말 로케이션에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괴물들도 인형으로 만들어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지금 동화 영화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가끔 되게 그리워질 때가 있고요. 저는 정말 레이디 호크 보면서 미셸 파이퍼처럼 아름다운 여자 세상에 또 있을까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막 안타깝고 막 되게 황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프린세스 브라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되게 순수하고 약간 목가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 그룹 중에 하나로,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분류를 해도 역사상 제일 이제 평도 좋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이제 윌리엄 골드만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원래 이제 이 제목과 똑같은 원작 소설도 본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설을 자기가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한 경우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의 사람들 있죠. 올 더 프레지던트맨이라고 네. 워터게이트 그 스캔들을 다뤘던 영화라든가 내일을 향해 쏴라. 그 영화도 역시 이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연출은 누가 했냐면 롭 라이너라는 감독인데요. 이 롭 라이너 감독은 독특하게도 배우로서의 커리어와 이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비등비등한 그런 이제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이 보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스콜세지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에서 디카프리오 아버지로 나오는 배우가 바로 롭 라이너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로서는 제가 방금 프린세스 브라이드가 87년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독이 86년에 스탠바이 미를 만들었고 89년인가에
90년인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탠바이 미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사이에 있는 영화가 바로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으로 롭 라이너 영화, 미저리도 롭 라이너 영화고요. A Few Good Men이라고 지난주에 Few 우리가 Good Men. 만났던 탐 크루즈 영화죠. 그 잭 영화도. 니콜슨의. 예. 그러니까 한때 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감독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화 속으로 들어갈까요, 조금?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보는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옛날 얘기로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 액자는 어떤 액자냐면 어떤 소년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결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그날 하루는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이제 체원 재가면서. 근데 이 소년을 누가 연기했냐면 케빈은 12살에 프레드 세비지라는 기억나세요? 얼굴 이렇게 곱슬머리에 예, 갈색 곱슬머리에 눈이 아주 귀여운 그 단팥빵 같이 생긴 귀여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프레드 세비지가 소년으로 나오고요. 극중 이름이 없어요. 그 손자예요. 크레딧에 보면 그랜드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픈데 이제 뭐 침대에서 뭐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이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야구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문병을 오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누가 연기했냐면 이제 형사 콜럼보, 피터 포크. 그렇죠, 그렇죠. 예, 형사 콜럼보. 예, 그분이 얘기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프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병 왔다. 내가 아플 때 우리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얘기책인데 읽어주겠다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남자애들이 뭐 동화책이 좋겠어요. 게임이 좋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구미가 안 당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년이 뭐 마지못해서 뭐 안 졸도록 그럼 제가 노력해 볼게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 그러니까 정말 프린세스 브라이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들을까요? 그러면? 그러실까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영화 음악이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영화보다 어쩌면 옛날 좀 나이가 있으신 관객이라면은 LP판을 먼저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가 음악을 담당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테마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Once Upon a Time Storybook Lov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들어보죠. 자, 그럼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야죠.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Once Upon a Time. 예. 네. 왠지 오늘은 구연 동화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옛적에 그 플로린이라는 조그만 농장에 버터컵이라는 이름의 씩씩한 소녀가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녀의 즐거움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말을 타고 이 푸른 벌판을 달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하나는 이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또래 소년인 웨슬리라는 소년을 놀려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 소년은 소년만 보면 괜히 심술이 나서 건드려보고 싶어서 놀려먹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시켜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 한 장을 반짝반짝하게 거울처럼 닦아놓으라든가 물동이를 좀 가져오라든가. 근데 그때마다 소년은 한결같이 이제 버터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원하시는 대로 as you wish. 네.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소녀가 원하는 모든 거를 다 해줬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버터컵은 웨슬리의 그 네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실은 사랑해요라는 뜻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버터컵도 웨슬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랍네요. 예, 동기도 필요 없고 한순간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그래. 그런데 예.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영화 밖으로 나오고 보면 그럼 버터컵은 어떻게 생겼을까? 웨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려보고 싶잖아요. 네. 버터컵을 연기한 배우는 이제 로빈 라이트라는 여배우예요. 여러분이 제일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작품은 포레스트 검프에서 네. 제니,
예, 그 약간 슬프고 애처롭고 아름다웠던 답답한, 그 예. 싱어 있었죠. 그 여자고, 그리고 남자 배우는 캐리 엘위스라는 또 남자인데요. 이 배우도 이제 이 영화 이후에도 뭐 트로이 전쟁의 파리스 왕자라든가 맨인 타이츠라고 약간 로빈 후슬 코미디 패러디 코미디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로빈 후슬로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웨슬리하고 버터컵하고 둘 다 서양 동화의 전형적인 주인공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금발 중에 금발, 파란 눈 중에 파란 눈, 뭐 이런 식의 예. 이제 한 쌍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소년은 당연히 이제 키스로 사랑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소녀를 내가 얻기에는 가진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둘이는 이제 석양을 배경으로 한 입맞춤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영화 재밌는 점은 이야기 바깥에서 이 동화를 듣고 있는 손자가 네.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키스를 하니까 키스 싫잖아요. 왜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좋으면서 쑥스러우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거 되게 오버해서. 여자애들 뭐 계집애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포츠는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대목에서 바깥에서 그게 보이스오버로 딱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별로 이제 웨슬리가 떠나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남자친구가 탄 배가 무시무시한 해적선장 흑가면의 배에 습격을 받아서 그 선원들이 다 실종됐고 웨슬리는 죽었다는 소문이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진실하고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믿었던 버터컵은 비탄에 빠져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 앞으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이런 결심을 하고 조금 막살갱으로 그렇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5년 후 이 플로린이라는 나라의 왕자, 험퍼딩크라는 왕자가 건국 500주년을 맞아서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건국 500주년도 됐고 하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약혼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민 처녀다. 그러고서 이제 소개를 하는 아가씨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버터컵인 거예요. 이 왕자는 험퍼딩크 왕자는 노왕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왕위를 물려주실 것처럼 이제 노쇠를 하셨고요. 또 신복이 있어요. 백작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이 6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백작이에요. 근데 이제 버터컵은 왜 그랬냐면 웨슬리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슬픈 얼굴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역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처음 보는 3인조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인조가 보면은 도미솔이에요. 그러니까 트리오인데 키가 한 사람은 방금 이제 시장님이 찾아보신 거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보통 키, 중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아주 키가 작고 이제 머리숱이 없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키가 도미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3인조가 물어보는 거죠. 저 아가씨 여기 민가가 어디쯤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민가는 아주 먼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비명을 질러도 안 들리겠네요. 그러면서 내뜸 납치를 하는 거죠. 버터컵을. 그래서 결박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브레인은 제일 키가 작은 이제 남자예요. 그리고 보통 키의 남자는 검술에 능한 그 스페인 남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니고 몬토야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본 사진으로 본 거인. 근데 이 거인은 이제 몸이 크고 힘이 세고 반면에 성격이 순하고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몸만 큰 게 아니라 대인배요, 대인배. 근데 납치를 하고 나서 이제 납치하는 것까지는 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이 브레인인 키 작은 남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사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야, 살인까지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딱 보면은 이 3인조가 악당은 악당인데 좀 허술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고 원래 이들이 원해서 이걸 했다기보다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사주인가는 뒤로 가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모는 뭐냐면 이 버터컵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녀의 말에다가 그 이웃나라 문장이 있는 천을 씌워서 돌려보내고 이제 버터컵을 살인을 해서 이웃나라와 이 플로린의 국경지대에 버리면 시신을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이 3인조한테 이 일을 시킨 거죠. 하청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이제 누가 음모를 꾀한 건데 이 3인조가 버터컵을 이제 묶어가지고 도망을 치고 어딘가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자꾸 어떤 다른 배가 돛배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예. 뒤에 자꾸 한 사람이 혈혈단신 돛배를 타고 보니까 눈을 이렇게 까만 조로 쾌걸조로 가면 같은 걸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육지에다 대고 그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절벽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 거인이 그 절벽을 타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고 그 거인한테 나머지 3인조의 나머지 두 사람이랑 버터컵이 셋이 매달려서 넘어가게 되고 그 뒤를 쫓아가는 그 흑가면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서 점점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팀의 브레인인 작은 남자가 거인을 구박하는 거죠. 야, 넌 지금 콜로스는 전설적인 존재인데 따라먹히고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나 그냥 다른 거인 구할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거인은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밧줄을 타는 거죠. 네. 이제 그러고서 먼저 밧줄을 타고 위에 절벽 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뒤에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어요, 칼로. 네. 동아줄을. 근데 이제 떨어졌겠지 하고 내려다 보니까 이 민첩한 그 쫓아오는 흑가면은 절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추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암벽을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동화를 여러분이 기억을 어렸을 때 봤던 걸 기억을 하시면은 늘 나오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문이 3개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걸 다 통과하면은 뭐 그렇지, 보물을 그렇지. 얻는다거나 삼형제가 있으면은 꼭 큰형, 둘째 형은 유혹에 넘어가는데, 뭐, 셋째는, 막내는 또 유혹을 뿌리치고 목표를, 뭐, 공주도 구하고, 용도 붙이고 그런다던가, 그런 약간 그런, 늘 접하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절벽 위에 다다른 3인조 중에서 그 키 작은 머리 꾀돌이, 그 브레인이 버터컵을 데리고, 나는 갈 테니까, 그 칼잡이, 스페인 칼잡이 몬토야한테 네가 여기서 흑가면을 막아라. 첫 번째 관문을 설치해두고 좀 가다가는 또 거인을 걔가 혹시 그걸 통과하면 네가 여기서 힘으로 이제 저자를 막아라 하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가 보면은 이제 약간씩의 유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원작 자체가 진짜 전래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예전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70년대에 그 골드만이 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런 전래 동화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얘기라서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씩 윙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은 거죠. 전형적이지 않게 유머도 약간 넣어서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몰입해서 볼 수 있고 어른들대로 참 동화가 웃기지 그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양가적인 면이 있는데 그걸 바로 이 흑가면과 이 3인조가 대결을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대결은 2부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그럼 칼집이랑 처음 싸우나요? 네, 근데 먼저 이제 두 동료는 가고 위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흑가면 타고 올라오길. 그런데 심심한 거예요. 빨리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동아줄 끊어놓고서 심심하니까 동아줄 내려주면서 야 이거 내려줄 테니까 이거 타고 그냥 빨리 올라올래? 빨리 대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가면이 나 이거 지금 벽 타는 거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그 동아줄 안 끊는다고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몬토야가 내가 스페인의 명예를 걸고 네가 올라올 때까지 동아줄을 안 끊을게. 그랬는데 여기서 또 어른들을 위한 조크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스페인의 명예 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은 좀 빨리 올라와 심심해 그러면서 딱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안 죽인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고 그러면서 동아줄을 던져주고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죠. 그리고 올린 다음에도 예의상 공평하게 하려면 한숨 돌려 일단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게 하고. 그때 첫 마디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 흑가면한테 너 혹시 손가락 6개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이 흑가면이 이러는 거죠. 댁은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라고 물어봐는 거. 무슨 대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물어보는 질문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셨는데 이제 손가락 6개인 사람한테 주문을 받고 멋진 작품을 만들었었다. 근데 그걸 찾으러 와가지고 대금을 10분의 1만 주고 가져가려고 그래서 항의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당시 난 11살 때 아버지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육손이한테 대들었었는데 그때 날 살려주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복수를 마저 하기 위해 찾아다녔다.
이런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숨 돌리는 동안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서로 검으로 대결을 하면서도 야, 너 괜찮은데?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이제 이 흑가면이 이러는 거죠. 야, 나 사실 둘 다 왼손으로 싸우거든요. 네. 고백할 게 있어. 왜, 뭔데? 아, 오른손잡이요? 나 왼손잡이 아니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싸워요. 그리고 한 두 합쯤 또 겨루다가 몬토야가 또 이러죠. 나도 고백할 거 있어. 나도 왼손잡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그런 결투를 벌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흑가면이 이기게 되고 몬토야를 죽이진 않고 기절시키고 이제 다음 관문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어떤 그 절벽이 있는 그 배를 기슬게 된 땅에서 이제 모험을 하는 때부터 우리가 받는 인상은 뭐냐면 이 영화의 배경이 무슨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전설의 고향 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인조잔디 이렇게 숨어 있고 흙을 발로 차면 저게 흙 같지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소풍 다녔던 뭐 서원흥이나 동군흥 같은 데를 한 이틀 잡아가지고 영화를 찍은 것 같이 뭐랄까 조잡한 느낌이 그러니까 약 하계회 미학이 네. 있는데 이제 조잡하다기보다 되게 소박하고 매력적인 면이 지금 요즘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판타지 동화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흑가면은 계속 그 공주를 그 버터컵을 쫓아가면서 2차 관문의 거인도 이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의 대결. 아까 브레이님 키 작은 제일 못된 우두머리하고도 이제 잔 두 개에 어디에 독이 타 있을까 이것도 이제 동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뭐랄까 시험대인데 거기서도 이기게 돼서 이제 버터컵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흑가면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겠지만 남자 주인공이겠죠. 예, 모르잖아요. 왜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둘이서 이렇게 둘만 남았을 때 이제 버터컵이 그러죠. 네가 아무리 이래도 험퍼딩크 왕자는 나를 찾으러 올 거다. 그랬더니 이제 흑가면이 비웃는 거죠. 아, 그래. 애인이 찾으러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애인 아니에요. 사랑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꿈도 못 꿀 평생의 사랑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흑가면이 이럴 때 에즈유 씨 같은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이 네. 미리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누구든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걸? 아 진짜? 불만 안 오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해적 흑가면이군요. 당신이 내 사랑을 죽였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가면이 막 화를 내면서 배신녀 막 이러면서 걔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 그러고 내 손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배신을 알기 전에 죽어서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여자도 막 화를 내면서 당신도 죽어버려요 하고 그 비탈 언덕에서 밀어버렸어요. 이 흑가면은. 근데 당신도 죽어버려 하고 미니까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면서 As you wish 하고 굴러 내려. 코미디가 다 있어. 네. 그래서 그 굴러 내려가니까 그 여자가 깜짝 안 거죠. 웨슬리, 나의 웨슬리 그러면서 자기도 그 뒤로 쫓아 내려가야 되는데 길은 없잖아요. 네, 굴러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똑같이 굴러 내려가는데 그건 당연히 스턴트우먼이 했겠죠. 네. 그래서 굴러 내려가서 그 기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둘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고 있었대요? 왜 그러고 있었냐면요. 사실은 흑가면한테 잡힌 것까지 맞았어요. 소문이. 근데 흑가면이 이 웨슬리의 진정한 고향에 두고 온 사랑 얘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죽일게. 내일 아침에 죽이자.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죽이는 걸로 하자. 그러고 하루하루 그걸 미루면서 자기의 오른팔로 시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 후에는 나 좀 은퇴하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원조 흑가면이 아니다. 나도 물려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할래 나는 좀 이제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그 가면을 물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이제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그 버터컵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으러 달려온 거죠. 부자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적 선장인 것도 맞는 거예요. 가지고 둘이는 막 거기 섬의 어떤 위험한 골짜기도 지나고 그러면서 길을 가지만 그 뒤를 바로 쫓아온 험퍼딩크 왕자 일행한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행 중에는 제가 아까 손가락 6인 원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 왕자의 신복인 그 백작인 거죠. 그래서 왕자 일행이 쫓아오니까 그 자기를 포위한 병력을 보고서 자기네를 포위한 병력을 보면서 버터컵은 이제 머릿수로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럼 내가 신부감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왜 이 사람을 풀어주라. 이 사람을 자기 배로 돌려보내 주겠냐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왕자는
이제 공주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버터컵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웨슬리를 절망의 동굴이라고 불리는 지하 고문실로 끌고 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이 왕자의 거짓말은 뭐냐면, 아까 그 3인조한테 공주를 납치해서 암살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이 이 왕자. 전쟁을 원했던 왕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약간 저는 버터컵한테 좀 지몬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진지하게 두 남자가 자기를 두고 사랑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평민 출신 왕자비로 이제 백성의 사랑을 받게 한 다음에 얘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들불처럼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서 전쟁을 하자라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웨슬리는 고문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네. 이 고문도 약간 코믹하게 찍혀 있어요. 그 고문 기계가 보면은 우리 왜 부항 뜨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포가 막 이렇게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면 웨슬리 몸에 붙어 있는 부항들이 막 빨아당겨져서 되게 아파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건강은 더 좋아지는. 어혈이 나오고. 그 실제로는 그런 말도 해요. 맨 처음에 이제 상처를 치료해 주거든요. 왜 나 고문할 건데 왜 치료해? 그랬더니 이 고문의 대가이신 그 백장님께서 이제 좋은 상태로 고문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너의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누가 다시 등장해야 되겠어요? 아까 기절했다 되살아난 네. 3인조 중에 2명이 다시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대결했던 흑가면한테 호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일행 중에 육손이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원수도 갚을 겸 해서 이제 그리고 아까 그 고문할 때 웨슬리가 비명을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걔가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돼요. 그 숲에 있는 사람. 너무 귀엽지 않나 이 얘기가. 부항 때문에. 나만 재밌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고문당에서 거의 빈사의 몸이 된 웨슬리를 구출을 해서 이제 어떤 마법사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새 3인조가 새로운 3인조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새 3인조가 버터컵과 험퍼딩크 왕자의 결혼식 날 이제 성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막 이제 진격의 거인같이 거인을 앞세우고 뒤에 그 키 작은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때 이 웨슬리를 되살려주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주는 마법을 쓰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이 한 200살쯤 먹어 보이는 노 마법사 부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남자가 누구냐면 빌리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크레딧을 볼 때까지 특수분장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빌리 크리스탈인 걸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는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시다시피 뭐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지만 또 웃기기도 한 그런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사랑을 이루고 전쟁을 막고 그리고 역시 이야기는 뭐 이 세계에서 키스가 발명된 이후에 역대 5위 강렬한 키스를 다 제친 진짜? 가장 이제 뜨거운 키스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들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붙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예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고 들려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아까 제가 뭐 동구능 빌려서 찍은 영화 같아요.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네. 뭐 리코더, 트라이앵글, 뭐 캐스터네츠 이런 악기들로 연주하는 되게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판타지 영화가 사실 어른들이 즐길 만한 영화로 판타지 장르를 이렇게 승격시킨 것 같은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게 그 배드타임 스토리다운 아늑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보면서 상상하는 거는 사실 동화책 사파에서 영감을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CG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세계를 상상하진 않잖아요. 완전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은 그런 아늑하고 오붓한 맛이 이 87년도 영화를 보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음. 이런 거죠, 약간. 그렇죠. 사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장님이 검색하신 사진을 이거 보고 있는데 동화줄이군요. 네. 예. 진짜 동화줄이고 여기 보면 이 판타지에도 괴물이 나와요. 근데 예. 괴물들도 뭐 대단한 뭐 스마우고 이런 용 아니고요. 예. 전기뱀장어하고 들쥐가 나오는데 되게 커요. 근데 여기 있네요. 들쥐랑 얘가 뱀장어구나. 예, 근데 그냥 들쥐가 크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괴물다운 면이 없거든요. 캐릭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게요. 예,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듣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인디 음악 중에서 프렌치 버진 파티라는 곡을 골라봤어요. 글렌 책입니다. 네. 자, 캐릭터? 예, 오늘은 줄거리가 정말, 예. 오늘은 이제 누구 한 명을 뽑아서 캐릭터를 깊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영화라서요. 네. 대체로 이제 동화의 인물들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연히 원작도 현대에 쓰여진 동화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이라기보다 우리가 아는 동화적 캐릭터에 한번 이제 필터링된 거울상 같은 현대적인 윙크가 들어있는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고, 보면 대체로 동화 캐릭터들의 특징이 주연들이 재미가 없어요. 조연들이 재밌죠. 그죠. 아니면 악당이 재밌거나 조연들이 재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인공들도 보면 이 아가씨, 버터컵이랑 웨슬리도 그 자체로서 보면 좀, 특히 아가씨가 좀 재미가 없어요. 웨슬리는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의 외모는 딱 그 페어라는 영어의 형용사가 딱 어울리는 그런 외모예요. 그러니까 페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 뉘앙스가 있는데, 물론 예쁘다, 아름답다가 있겠죠. 근데 페어라는 말은 공정하다, 바르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페어라는 말이 예쁜 것 중에서도 금발의 피부가 하얀 사람을 가리킬 때 페어라는 네.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딱 어울리는 외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점 없이 예쁜 느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화의 주인공인 남녀 커플은 일단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재능, 덕목이 그림처럼 이제 아름다운 거. 해야 될 일이에요. 배우로서 제일 먼저. 예, 그런 것이고.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이 청년, 웨슬리, 흑가면으로 나중에 이제 변해서 오게 되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왕자님 역할인데, 네. 영웅이라기보다는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에서는 트릭스터에 가까운 영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영웅은 자기가 나서서 제일 큰 무공도 세우고 모든 계획도 자기가 다 세우고 뭐 이런 비중이 제일 큰 캐릭터지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제일 클라이맥스가 되는 액션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 후유증으로 몸도 못 가누고 흐느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말로 다 하고, 그다음에 거인한테 지시해서 이제 거인이 그걸 다 하게 되고, 이런 좀 웃긴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얼굴은 굉장히 말짱하게 잘생겼는데 이런 좀 웃긴 역할을 한다는 게 나중에 이 배우가 맨인 타이츠 같은 로빈 훗을 패러디한 코미디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약간 좀 진지한 영화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얼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영화 이후에 참 커리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당시에 끈 인기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막 탐 크루즈 같은 뭐 미국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금발의 전형적인 미남이고. 그리고 제가 보면 생각하는 게 크리스 햄스워스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토르. 네. 보면 누가 봐도 핫해라고 느껴지는 파란 눈에 네, 금발의 몸도 좋지. 근육질의 여자들의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들의 방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배우거든요. 근데 어떻게 풀려가지고 이제 이 배우는 약간 그런 코미디 쪽에서 자기의 잘생김을 스스로 풍자하는 그런 배우로 나이가 들게 된 거죠. 그러게. 그리고 이런 이제 남주인공의 큰 외모적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치아가 방금 스케일링을 하고 온 것처럼 반짝반짝. 고르고 하얗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들보다 더 흥미로운 게, 제가 악당이나 사이드킥들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루겐백작도 보면은 참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사람이지만 그 고문의 실상이라는 게 너무 웃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색하고 미워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제일 이제 사랑받았던 캐릭터들은 사실 그 남녀 주인공보다도 요 3인조 사이드킥들이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이 조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나오는데, 이들은 보면 능력을 약간 우주의 마법사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스페인 검객 몬토야는 이제 용기 같은 걸 갖고 있는 거고, 함께 있을 때 더
그 힘이 나는 아름다워, 네. 아름다움. 그리고 거인은 힘이 세면서도 굉장히 너그러운 성격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인이 보통 판타지 영화에서 거인이 무식하고 그죠. 힘만 세고 폭력적인 괴물로 나오는데 이 대인배로 영화에서의 나오는구나. 거인은 너무 정이 가는 사람이고 어. 힘만이 이 캐릭터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연들의 집단으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업무랑 성격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일은 나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격은 너무 선량하고 착해서. 정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허술하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는 제가 처음에는 흥하다가 우와 하면서 끝나게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어른이건 애건 그게 뭐냐면 이 배드타임 스토리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평형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안 그렇죠. 그러면 애가 자야 되는 잠을 거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국은 안심. 괴수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그러면 애가 잠을 못 잘 수가 자니까 없죠.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게 되죠. 애가 네. 잠을 안 자고. 그럼 목표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이야기들이 실마리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에도 프린세스 브라이드는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큰 예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모험이 끝나고 나서 몬토야가 그러거든요. 또 복수는 했어. 20년간 나의 삶을 리드해온 이 복수가 끝나니까 난 뭘 하고 살면서 남은 생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학교 흑가면이 그러는 거죠. 차기 흑가면 어때? 이렇게. 자기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얘기를 듣는 아이더라도 되게 그래 모든 게 다 해결됐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이야기나 쉽게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고 또 이 영화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 연출자가 진실로 이런 얘기에 미덕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영화가 오글거리거나 왜냐면 내가 안 믿는 걸 하려니까 억지스러운 거죠. 그쵸. 아니면은 그냥 되게 시니컬한 패러디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그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롬 라이너 영화를 보면은 다른 작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을 봐도 그렇고 해리가 셀리도 네. 그렇고 스탠바이 미도 그렇고 좀 성선설을 믿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선량하고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예, 그리고 세상이 결국은 선하다라는 이제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설득력을 갖고 우리도 그냥 어떤 그 현실적인 판단력 같은 걸 잠시 유보하고 잠깐 순진해져서 이제 즐길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혀 이런 상투적인 스테레오타입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농담을 하면서도 걔네들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웃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들리지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으면은 되게 냉소적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프린세스 브라이드가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제 함정을 다 피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The Princess Bride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비기너스라는 영화고요. 네. 크리스토퍼 플러머랑 이완 맥그리거가 부자로 나오고 아주 우리 잊지 못할 영화 속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2부 이렇게 마칠게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